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편안하지만 약간 긴장된 상태. 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지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내 몸이 조금씩 더 펴진다, 세워진다, 단단해진다 느끼며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끝까지 비워낸다 생각하며 배가 등에 쏙 달라붙을 때까지 모두 비워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며 내 몸이 더 길어진다, 더 차분해진다. 천천히 내쉬며 내가 이곳에 왔음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있음을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없는 이 공간의 자유를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봅니다. 호흡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그 변화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몸에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일상이 어떤지 그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돌봄의 말도 떠올려 봅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나에게 그 말도 들려줘 봅니다. 호흡으로 돌아가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과 함께 머무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눈을 떠봅니다. 좋아요. 자료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는 마음챙김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일상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이게 우리 삶에서 고통, 불편함 이거 순간순간 있죠. 순간순간, 매 순간 인식을 하는 것도 있고 인식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거. 어떤 거,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 떠오르는 분들 뭐 채팅창에다가 적어 주셔도 좋은데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이거 공평하게 찾아오죠.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있고 소멸되는 게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거의 궁극적인 고통을 살펴보면 상실함의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도태될까 봐 안 해도 들어가고 하면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 소외된다는 거. 소외된다는 것도 주변인들에 대한 상실이겠죠.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공포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잘 관계 맺고 잘 과정을 건강하게 지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지혜롭게 고요한 마음 유지하면서 상실 이후에는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맞이하려고 이 상실이 있는지를 마음 열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하죠. 그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잡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때문이기도 해요. 잡고 있어야 할 거 막 그거를 잡고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것 이미 열려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봐야 할 것들 그거에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을 때는 큰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소멸이 주는 의미를 그거를 바로 보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열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수행해서 익혀가는 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경우 어때요? 우리가 상실 막 올 때 뭔가 잃을 때 한참 씨름하죠. 싸우고 막 경쟁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주변인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스스로하고 갈등을 할 때 되게 많죠. 그러다가 진이 다 빠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저항을 내려놓죠. 저항을 내려놨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그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그 상대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죠. 우리가 엄마에 대한 아쉬운 마음, 원망, 억울함, 막 분노까지 있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그거 갖고서 막 상담도 하고 막 씨름을 하죠. 막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근데 상담의 막바지에 갔을 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막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나면 그러면 엄마의 삶도 이렇게 삥 돌려서 보고 이전과는 다르게 한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어지는 게 공간이 생겼을 때 가능한 거죠. 마음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저항이 우리에게는 더 큰 상실보다 더 큰 원래 상실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 잠시 멈춘 시간에 호흡하며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그리고 그게 내 몸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을 갖는 거를 수행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어떤 감정이 꽉 차 있는지, 또 내게 어떤 믿음이 저항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꽉 붙잡고 있었는지,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과정에서 친절하게 관찰해주고 고통과 함께 머물러주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좀 공손히 대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돌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정돈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정돈해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그게 심리학서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신통합적으로 접근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학자들, 철학자들부터 했었는데, 몸과 정신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팔정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 옳은 말 써 있는 어떤 문헌에든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성격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몸과 마음과 성격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예전에는 막 근육질인 사람과 허약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철학과 심리학은 이성에만 주의 기울이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어요. 다 상호작용한다고. 어떤 때는 행동 결과에만 주의 기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 가면은 증상에만 주의를 기울여 왔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병이 생기고 이런 거에 주의 기울이고 방법을 알려주고, 사실 병원에서 문진을 몇 분 한다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 의사들이 캐치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주의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주고 이것저것 돌봐주는 시간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야 바르게 보는 것, 상황을 왜곡되게 보지 않고 투명하게 볼 수 있어지고, 내가 집착하는 것도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거고, 왜곡해서 듣는 거,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 그것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나는 타인 의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좀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었을 텐데 되게 애써서 가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가 제가 듣기에는 되게 이렇게 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되게 배려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런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말 같이 들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듣지 않고 내가 아닌 척하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듣다 이렇게 막 질문을 해보니까 잘하실 때 집에서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저 연예인은 어쨌고 저 사람 얌체 같고 왜 지만 알고 쟤는 척하고 일상이 다를 거고." 막 이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듣고 자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가 타인한테 그렇게 들릴까 봐 굉장히 애쓰고 그거를 가리려고 애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거랑 내가 듣는 거랑 타인이 얘기하는 거랑 일치되지 않죠. 근데 그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몸에서 다 느껴지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수행을 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말할 때도 조심했을 거고 행동할 때도 조심했을 거고 얌체같이 되지 않으려고 되게 애썼을 거고 그게 저녁 때 내가 마음챙김을 하거나 마음챙김 계속 수련을 하신 분이라면 그 순간에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고 저녁 때 소진감도 캐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게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렇게 네 탓도 하고 내 탓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평가에 민감한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긴장감도 많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쓸 거고 누군가의 피드백을 들을 때 그거를 공격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러고 살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거나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자책도 무지할 거예요. 그렇게 네 탓도 하고 내 탓도 하고 그렇게 저항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조급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긴장해서 굳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이게 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가 인식한다면 팔정도에 나온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바로 보고 바로 의도 세우고 바로 말하고 바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는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다시 세워 나가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정돈해 나가는 그런 수행이 마음챙김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수행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 모든 거를 다 인식하면서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마음챙김에서 호흡과 나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 모든 작용과 반작용, 자극과 그거에 반응하는 나, 그거를 인식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일 수련해 가실 것을 권해요. 그렇게 한다면 일상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거 필요 없는 것도 집에서 정리하는 게 생길 거고 굉장히 간소한 게 나에게 주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실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더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 나한테는 이런 내가 말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정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는 비워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내 일상도 좀 가지런하게 만드는 그리고 호흡할 때 수행할 때 나에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말인지 친절한 말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거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온전히 깊이 수행하시다가 또 만나시길 바래요. 좋아요. 우리
수행에 집중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 한번 만들어 보고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도 한 잔 마셔보고 편안한 자세 만들어 봅니다. 엉덩이도 들썩들썩 해보고 목도 한번 빙그르르 돌려보고 어깨도 들썩했다가 원을 그리면서 내려놔보고 그렇게 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 만들어 봅니다. 부드럽게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렇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있어 이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천천히 만들어 봅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불편하다면 지그시 떠도 좋습니다. 시선을 아래 방향을 향하게 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선이 바닥을 향할 때 잡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깊게 들이마시며 내가 이곳에 있음을 알아차려 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공간도 느껴봅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느껴지는 이 공간의 느낌이 어떤지 주의 기울여 봅니다. 이곳이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임도 알아차려 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당신은 반응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의 주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소리도 들릴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 감각도 느껴질 수 있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자각해 봅니다. 이제 내 감각기관에 주의 기울여 봅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 무엇인가를 먹었다면 입에서 그 맛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먹었던 것의 향기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미세한 불빛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무게감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여 볼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에 올려놓은 손의 무게를 느낀다면, 주의 기울여 느낀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옷이 닿는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벽에 가까이 앉았다면 벽의 느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공간에 혼자 있지만 모든 자극들이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자극들로 인해 내게 만들어지는 생각과 감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스쳐갔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오고 가는데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알아차림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가 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했던 호흡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할 호흡입니다. 그러기에 호흡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설명하고 언제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합니다. 그 호흡과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계 맺기 위해 조금 더 다가가 봅니다. 한 손을 복부에 얹고 한 손을 가슴에 올려봅니다. 호흡하며 수를 세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 둘, 이렇게 5가지 세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 둘. 그렇게 호흡에 숫자를 붙여가며 관찰해 봅니다. 복부가 불러오고 꺼지고 몸이 어떤지, 호흡 들어올 때 내 몸이 어떤지, 나갈 때 어떤지, 미세한 감각까지
몸을 느끼며 온전히 주의 기울여 봅니다. 미세하게 변화하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알아차리며 호흡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할 때 일어나는 많은 것들, 생각들, 또 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소리, 냄새, 맛, 몸의 움직임,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과 함께함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 함께합니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천천히 인사하듯 서서히 뒤로 보내주고 호흡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말 천천히 부드럽게 인사하듯 정중히 대하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의 감각에 다시 마음을 열고 그러다 길을 잃으면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2분 동안 호흡에 머물러 봅니다. 호흡의 그 감각과 친밀하게 온전히 다가가 관찰하고 함께 해 봅니다.
지금 당신 주위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해 봅니다.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변화하는 대로 당신 내면의 모든 경험과 함께 합니다. 이제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와 봅니다. 자세가 흩어졌다면 다시 의도했던 처음에 그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호흡을 가득 채우며 내 몸을 세워줍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계속 호흡하며 그 느낌이 어떤지, 몸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느낌도 알아차려 봅니다. 깊고 긴 호흡을 5번 반복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좋아요. 제가 되게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거를 읽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들 눈 감고 느끼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근데 살포시 눈을 감고 제가 읽어 드리는 거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리슈 나무르티 글인데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명상은 삶의 가장 위대한 예술 가운데 하나,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예술이며 절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명상의 아름다움이다. 명상은 아무런 기술을 갖지 않으며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으로 타당한 권위도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배우고 자신을 살피며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먹을까, 말하는 것, 가십거리, 미움, 질투,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아무런 선택 없이 자각하면 그것이 명상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버스에 앉거나 빛과 그림자 가득한 숲속을 걸을 때 또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거나 당신 가족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명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명상은 두뇌가 그 모든 활동과 체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강요되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 주체와 객체로 이분되기 때문이다. 경이적인 체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두뇌가 조용해지도록 강요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개체는 결코 명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생각의 모든 움직임, 그 제약 조건, 추구하는 것들, 그 두려움, 그 즐거움들을 탐구하고 관찰하고 청취하고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순간 머리가 아주 조용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조용함은 잠을 자서가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가동하는 그 발전기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우리 뇌는
마찰이 있을 때만 소음을 내는 법이다. 올바른 생활이란 사회적 도덕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선망이나 탐욕 그리고 권력 추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의를 일으키는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의지의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알을 통해서 그것들의 실상을 깨달아야 가능하게 된다. 스스로 자아의 활동을 알지 못하면 명상은 감각적인 흥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의의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아름다움은 민감성, 즉 올바른 식사, 올바른 생활 방식에 의해 민감한 몸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조용해진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해악을 일으키는 자아이거나 스스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혼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조용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용함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혼동이 무엇인가, 슬픔이 무엇인가, 슬픔이 끝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즐거움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비상하게 조용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을 애써 찾을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마지막 걸음이고 이것이 명상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이 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조금 더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조금씩 말씀대로 여기 나온 말씀대로 내거화 시키는 그 경험의 주인들 되시기 바래요.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수행일지 꼭 적으시고 수행은 매일 15분씩 꼭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들 지내다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